2014년 7월 광주 중흥동의 한 원룸에 실종수사팀이 도착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가출한 17세의 최양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실종수사팀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이 원룸의 문을 열어봤고요. 그 안에서 나란히 누워 이미 사망한 지 며칠 되어 보이는 남녀의 변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최양의 변사체였어요. 주변에는 타다 남은 4개의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죠. 사망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됐는데요. 한 장은 남성이 쓴 유서였고 또 한 장은 최양이 쓴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유서가 사망한 최양이 아닌 이 원룸에는 없는 제3의 인물, 임양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유서를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유서를 쓴 임양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사건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건이에요. 오늘은 유서를 쓰고 사라진 임양에 대한 이야기와 이 원룸에서 남성 이 씨와 최양이 사망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을 천천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의 부모는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었고요.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광주 동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이 최양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광주 중흥동의 한 원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2일 수사팀이 이 원룸에 들어가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남녀의 변사체, 번개탄 4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창문 전체를 초록색 박스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둔 상태였는데 이런 현장 상황을 토대로 일단 동반 자살로 판단을 했고요. 수사팀은 이 사건을 관할서인 광주 북부경찰서로 넘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사망한 최양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뗀 그런 흔적이 있었고 손목에는 끈으로 묶었던 자국도 보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이건 자기 의지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건데 이상하죠. 손을 결박하고 입을 막았던 흔적이 있다는 건 이게 자기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2장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은 사망한 29세 남성 이 씨가 쓴 거였는데 나머지 한 장, 당연히 최양이 썼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유서는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이 현장에 있는 최양이 쓴 유서는 없었습니다. 남성 이 씨의 유서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앞날이 안 보인다 라는 내용으로 부모님에게 쓴 유서였고요. 또 다른 유서는 어머니에게 이런 일 저지르고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서를 쓴 사람은 최양이 아닌 임양으로 밝혀지는데요. 정작 임양의 시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추정했던 게 뭐였냐면 남성 이 씨가 임양을 살해해서 다른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임양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얼마 후에 임양이 어머니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서는 썼지만 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임양이 경찰에게 사망한 이 씨와 최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했고요. 경찰은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하고 맙니다. 일단 18살 임양과 29세 이 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임양은 어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재혼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어요. 그렇게 4살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 학교,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초등학생 때부터 가출을 일삼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왕따를 당하면서 적응을 못했고요. 공부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죠. 결국 16살이던 2012년 6월에 또 가출을 하게 돼요. 가출을 하면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통 아실 거예요. 임양도 그랬습니다. 조건 만남을 하면서 생활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보다 11살 많았던 당시 27세의 이 씨를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2사람이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이 씨는 임양의 불행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을 했겠죠. 그렇게 이 씨는 임양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서 연락이 끊긴 임양의 엄마를 찾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씨 덕분에 임양은 4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고요. 이후로 엄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씨는 사망 당시 29세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확실한 직업이 없었고요. 그냥 가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조금씩 벌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잡아도 채 열흘을 못하고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 씨 부모가 형편이 되게 어려운데도 계속 그 29살 된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용돈, 생활비, 원룸, 월세까지 다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한심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동거녀인 임양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뭐 아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씨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수도 있죠. 나이가 30이 코앞인데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자니 염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점점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추후에 이제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했던 이야기고 뭐 정확한 이야기는 이미 이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증들, 이건 임양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 먹었다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죽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했던 선택들이 되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미 같이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건 만남을 원하는 여성들을 원룸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그런데 이후에 나온 어떤 기사나 항소심 자료들을 참고해보면 죽기 전에 여자를 성폭행하고 마음껏 변태적인 행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유로 동반자살 전에 피해자들을 찾았다.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범행의 정확한 동기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이 씨가 사망을 했고 남은 임 씨는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한다면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는 해요. 2014년 6월 17일 이 씨는 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채팅 어플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할 청소년들을 찾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가 없으니까 이걸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이 씨는 여성들에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살의 피해자가 나타나요. 6월 18일 피해자는 이 씨의 원룸 402호에 도착했는데 그때 임양이 20cm짜리 과도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서 피해자를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씨는 집 밖으로 나가 맞이했고요. 성관계를 하고 돌려보내준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숨어있던 임양이 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이 씨는 준비해둔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고요. 그녀의 휴대폰과 현금을 모두 빼앗습니다. 근데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뺨을 지속적으로 때리면서 폭행을 했던 거죠. 이렇게 피해자가 원룸에 감금이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막 애원을 했대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원조교제를 시키면 원조교제를 해서 번 돈을 다 갖다 주겠다 이러면서요.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이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도록 연결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척, 정말 원조교제를 하러 나가는 척 하면서 다음날 원룸 밖으로 나갔고요. 그렇게 도망쳐 버립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두 번째 범행 대상을 찾았어요. 첫 번째 범행이 발생하고 약 6일 후인 6월 24일에 같은 수법으로 15세의 피해자를 유인했던 거죠. 첫 번째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했고요. 몸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죠. 그때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임신 중이니까 살려달라. 그랬던 거죠. 임양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이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씨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뭐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5살의 피해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그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없어요. 두 피해자 모두 이 씨와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온 거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렇게 이 씨와 임 씨는 별다른 범죄 시도 없이 2주의 시간을 보냈고요. 세 번째 범행을 계획합니다. 7월 18일이 돼요. 이때 같은 수법으로 17세의 피해자를 402호 원룸으로 유인하는데 이 피해자가 바로 여기서 사망한 채 발견된 최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앞서 두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최양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최양이 앞서 두 피해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와 임양이 입에 청테이프까지 붙였던 거죠. 옷을 벗기고 뺨도 여러 번 때렸고요.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짓을 최양에게 저지릅니다. 바늘과 젓가락, 음료수병 이런 도구와 손을 이용해서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럴 정도의 가학적인 성추행까지 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성추행을 임양도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동반 자살을 앞둔 이들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와중에도 최양은 계속해서 저항해요. 이 저항을 막으려고 또 이 씨는 최양의 등 뒤에서 코와 입을 막았고요. 임양은 최양의 발을 두 손으로 잡으며 결박합니다. 그런데 최양이 강하게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몸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당황을 했대요. 언젠간 죽일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죽으니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원래 계획은 누군가를 유인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둘이서 동반하는 거 이거였잖아요. 근데 최양이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게 되면서 본인들의 마지막 계획을 좀 앞당겨서 실행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번개탄을 피워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기로 합니다. 그렇게 번개탄을 준비했고요. 창문 틈새를 청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습니다. 작은 틈새까지도 다 휴지로 막았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최양의 입에 붙였던 테이프를 떼줬고요. 손을 묶었던 끈도 풉니다.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이 씨는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앞날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을 썼고 임양은 엄마에게 썼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미안하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유서가 최양이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그날 밤 그들은 3개의 냄비에 4개의 번개탄을 피웁니다. 방 안이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어요. 자,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유서를 다 쓰고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왜 임양은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던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아졌죠. 그래서 이 씨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 죽기 싫어. 그래서 이 씨는 임양을 집 밖으로 내보냈고요. 2014년 7월 9일 새벽 무렵 이 씨는 사망합니다. 자신은 그냥 계획대로 실행을 했던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처음에 이들이 최양이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앞당겨 실행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최양 부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인이 질식 또는 이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겁니다. 이 씨와 임양이 이 두 사람이 최양의 입과 코를 막았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혼절했던 거예요. 결국 번개탄 연기를 맞고 사망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최양의 죽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최양이 사망했던 걸까? 뭐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결국 그들은 최양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원룸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 임양은 엄마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동안 최양과 이 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됐고 유서를 통해 경찰이 임양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임양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요. 뭐 이것이 다 진실인지는 몰라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찰은 동반자살로 보였던 이 사건이 사실은 폭행과 가학적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씨와 임양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임양은 약취유인, 특수강도, 강간살인 여러 가지 죄명으로 구속됐고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임양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했었는데 임양이 과거에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1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래 여학생을 때리고 발로 차고 불을 붙였다가 끈 성냥개비를 몸에 갖다 대고 이런 뭔가 그런 어떤 상해를 가했었거든요. 당시 보호관찰소 조사관이 임양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와 적개심이 높다. 비행 위험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평가대로 이후에 임양의 범죄가 결국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로 발전했던 겁니다. 이전보다 폭력성이 더 높아졌고요. 더 가학적이 됐어요. 그렇게 재판부도 임양의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5년 1월 7일 임양은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습니다. 신상공개는 면제됐어요. 이후에 임양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요. 기각됩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임양이 항소 이유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거다. 징역 15년이 너무 무겁다. 나는 재범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씨와 임양이 동반을 결심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씨가 임양에게 여자를 유인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임양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피해자를 유인할 사람을 정했다는 거죠. 사망한 최양을 유인했을 때 이 씨가 최양을 협박하면서 임양에게 운동화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임양은 시키는 대로 운동화끈을 가져다 주면서 범행을 도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씨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나서 임양이 이 씨에게 최 씨에게 무슨 짓을 하던 뭐 변태적인 짓을 하던 때리던 네 맘대로 해.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었거든요. 항소심에서 이 경찰 조사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징역 15년,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사건의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하기 힘들기는 해요. 어찌 보면 뭐 기사나 판결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놈들이 너무 쓰레기라서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나쁜 짓, 막 변태짓 다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동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이유보다는 그냥 둘이 살면서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 나올 구석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대상들 즉 자신들처럼 조건 만남을 했거나 하려 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범죄 수익을 챙기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그 과정에서야 자기들 도구라고 생각했을 테니 뭐 별 변태적인 짓들을 다 하는 거는 이상하지도 않죠.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피해자 최양이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게 된 거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하게 된 게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겠냐. 결과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었겠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죽으려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거짓말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재판으로 넘어오면 항소심 재판부도 임양이 범행 당시에 어린 나이였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양형 요소로 참작할 만하다 이렇게는 봤어요. 하지만 사건 자체가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데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 죽음을 피한 피해자들이 임양의 엄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피해자들과 유족의 바람대로 2015년 5월 14일에 항소는 기각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씨가 임양의 엄마를 찾아줬다고 했잖아요. 임양이 4살 때 헤어져서 14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는데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14년 만에 만난 딸이 잔인한 사건의 가해자였던 거죠. 뭐 그 엄마 입장에서도 충격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씨의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살해당한 딸,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임양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은 임양이 수사를 받는 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자면서 잘 지냈고 동거까지 했던 남친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죠. 그래서 더더욱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구보다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감정이 없어. 그게 제일 위험하죠. 뉘우침과 후회라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 상태로 나올 거거든요. 불행한 가정 환경이 성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면이 있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신을 온전히 기댈 곳이 없이 평생을 살았을 테니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가 가진 그 어린 시절의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 임양처럼 범죄자가 되진 않아요. 절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행한 가정 환경이 성격 형성에,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신을 온전히 기댈 곳 없이 평생을 살았을 테니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서 모두 임양처럼 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다? 이 논리가 잘못하면 불행하게 살았음에도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에게는 되게 폭력적이고 억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듬어줘야 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를 마치 범죄자가 되는 어떤 코스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은 2014년 사건이고요. 징역 15년 받았죠. 앞으로 출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소를 해도 갓 30 넘긴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상상도 못할 사건을 저지른 임양이 과연 그 잔인한 본성을 버리고 출소할 수 있을지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양이 유서를 놓고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임양의 사회 복귀가 참 염려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범죄 사건의 양상을 보면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사건이나 그 방식을 모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죠. 제일 최근 사건으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 같이 무작위 대상을 상대로 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이 범행 후에 시신에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걸 모방해서 범죄자들이 현장에 부침가루나 가루세제 같은 것들을 뿌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영상물의 등급을 정할 때 등급 분류 기준에 모방 위험의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매체에서 범죄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게 범죄 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범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추리소설을 모방해서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수백억 대 부동산 자산가가 살해당한 사건인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소설의 어떤 부분을 모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곳은 서울 신당동의 한 빌딩입니다. 1995년 3월 14일 이 빌딩 6층에 있는 한 가정집에 살던 여성이 밤 11시 반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들어 있던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봤죠.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목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라 비명을 질렀고 다른 방에 있던 큰아들이 뛰어들어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72세의 김 씨였어요. 모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북한 출신이었는데 1.4.5태 때 혼자 월남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했었대요. 그렇게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결국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불린 재산으로 학교 법인을 인수하게 됐던 거고요.
살고 있었던 이 6층짜리 빌딩과 학교 법인 이외에도 그는 서울 종로에서 또 다른 빌딩, 그리고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 수만 평대의 농장과 토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만 한 달에 수억 원이었대요. 1995년 기준입니다. 엄청나죠? 김 씨가 사망한 이 빌딩은 1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과 학원이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6층에 살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김 씨는 특별한 일 없이 평소처럼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아내와 TV를 봤고요. 먼저 10시 반쯤에 안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요. 아내 혼자 남아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잠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남편이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게 잠자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사건 현장을 보면 안방 욕실의 창문이 뜯겨져 있었고요. 안방과 베란다 곳곳에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누군가 안방의 욕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사건 당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집에 누가 있었냐? 김 씨의 아내 그리고 사건 발생 20분 전에 귀가한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42세였고요. 당시에 서울 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고 3년 전에 혼자 한국에 와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직과 개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워낙 재력가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으로 보기도 했는데 현장에는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금전이나 부동산 관련된 어떤 도난품들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두 사람은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고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요. 김 씨의 몸에는 다른 외상은 없었어요. 예리한 흉기로 오른쪽 목 부분 딱 한 번. 이걸로 사망한 거죠. 심지어 방어흔도 없었습니다. 반항할 틈도 없이 한 번에 급소를 찔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로는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이죠.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미리 김 씨가 사는 6층에 잠입을 했다가 안방 욕실의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끝낸 후에 도주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문제가 돼요. 이 가정집이 빌딩의 6층에 있었기 때문에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식으로든 정문이 있는 1층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이 도주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보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현관문과는 별개로 비상 철제문도 있었거든요.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현관문 잠금 2개, 그리고 비상 철제문 잠금 1개, 총 3개의 잠금 장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외부인이 잠금 장치를 푼 흔적도 없었고 가족들은 잠금 장치를 누군가가 푸는 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빌딩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빌딩 경비원이 밤낮으로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당시에 근무하던 경비원도 밤 9시 이후로는 외부인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11시쯤에 집에 올라갔다는 김 씨의 아들 김 교수 뿐이라고 했죠.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내부인의 소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날 집에 있었던 가족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큰아들 혹은 김 씨의 아내로 이게 좁혀지는데 일단 흉기로 쓰였을 법한 과도가 집에 모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흉기를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60세가 넘은 피해자의 아내나 경제학 교수인 큰아들이 전문 킬러처럼 피해자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서 살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죠. 경찰은 일단 김 씨의 아내보다는 아들 김 교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일단 장례를 치르고 있기도 했고 사실 장례가 끝나더라도 유족이잖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심증만 있는 거예요. 범인이 확실히 이 집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심증은 있지만
이 심증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김 씨의 빌딩에 거주한 사람들과 이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여기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진술 하나를 듣게 됩니다. 사건 당일에 김 씨의 아들 김 교수가 스포츠 가방을 들고 귀가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11시경에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항상 김 교수가 서류 가방만 들고 다녔었대요. 스포츠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평소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경찰이 김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김 교수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나는 스포츠 가방 들고 집에 간 적 없다.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을 들고 귀가했다라는 거죠. 김 교수가 사건 당일 밤에 귀가하기 전까지 동료 교수들하고 집 근처에서 술을 먹었어요. 굳이 스포츠 가방을 들고 집에 갈 일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스포츠 가방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들고 갈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굳이 경찰에게 아니라고 반박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가방에 대해서도 경찰은 빌딩 경비원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추궁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김 교수가 되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족 의심하는 거냐 이러면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수사가 어려웠던 거죠. 피해자가 사업을 되게 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련자들 중에서 살인사건의 혐의점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중이라서 뭔가 자세하게 조사하진 못했지만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문제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아들 김 교수만큼은 달랐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살인사건 당일에 가방에 대해서 빌딩 경비원과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고 지금 아버지가 되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하려는 경찰에게 보통의 유가족들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나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면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죽인 나쁜 놈을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할 것 같거든요. 이상하죠? 경찰은 김 교수가 정말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가 있을 테니 일단은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김 교수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재정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조사 결과 김 교수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 중이던 해강농수산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자산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무려 2천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김 교수가 재정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아들의 빚을 갚아주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고 이 엘리트인 아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경찰이 김 교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현장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 김 교수가 되게 눈에 띌 정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했어요. 경찰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김 교수가 이 사건의 관련자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심증만 가지고 주변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 씨의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요. 경찰은 사망한 김 씨의 아내에게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장남 김 교수에게 좁혀지고 있으니 자수를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띔을 해줬었다고 해요. 아마 김 씨의 아내도 그간 아들의 행동이나 진술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5일장이 끝난 바로 그날 딸 집에서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장남 김 교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아버지를 죽였냐? 정말 강하게 추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 교수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눈빛이 엄청 흔들렸는데 그때 엄마가 느꼈대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얘가 정말 사고를 쳤구나.
이게 정말 억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 씨의 아내는 바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했고요. 큰아들이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김 교수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김 교수를 연행해 갑니다. 그리고 연행된 김 교수는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낀 건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해요. 김 교수가 범행을 계획했던 건 이미 3월 초부터였어요.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었던 해강농수산의 경영 악화가 이 살인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김 교수가 교수이지만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작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 사업에 소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신이 하는 어떤 사업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명과 공동 투자를 해서 농산물 유통회사를 김 교수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영 부실이었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고요.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된 빌딩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손대지 말아야 하는 사채까지 쓰게 된 거죠. 사채 빚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 아시죠? 이게 힘든 상황에 갚을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의 협박도 있었고요. 2억 6천짜리 어음 만기일까지 다가온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피의자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자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이유였죠. 뭐든 아버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김 교수가 갔던 걸로 보여요. 결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사업에도 소질이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굳이 일을 크게 벌였고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던 큰아들을 유산 상속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갖고 있던 학교 법인에 기증할 뜻까지 보였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김 교수 입장에서는 유산 상속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아마도 이 사건의 전후 상황상 유언장을 작성해서 뭔가 공증을 받았던 것까지 거기까지 가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김 교수는 더 이상 나올 돈도 없고 아버지는 날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이 뻗어나가면서 결국 아버지를 지금 빨리 죽이고 아버지를 죽여서 나온 유산으로 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김 교수는 범행 이틀 전 청계천 노점상에서 범행 때 입을 공군 파일럿복과 마스크 25cm짜리 과도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차 뒷자리에다 감춰놔요. 바로 경비원이 봤던 그 스포츠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경비원이 제대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창문을 넘어서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보기도 하고요. 안방 욕실 창문을 떼어놓는 예행 연습도 해요. 범행 당일에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대요. 그러다가 밤 11시쯤에 부모님이 걱정해서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술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차에 숨겨놨었던 그 살인도구가 들어있는 스포츠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던 거죠. 집에 도착한 김 교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와 인사를 했고요. 피해자가 잠든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 욕실에 물을 틀어요. 목욕하는 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방에서 재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란다를 통해서 안방 욕실 창문을 뜯어냈고요.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와요. 운동복 위에 미리 준비해둔 파일럿복을 입습니다. 이후에 칼을 들고 미리 뜯어둔 욕실 창문을 넘어 들어갔고요. 자고 있는 아버지 얼굴에 수건을 덮었죠. 그리고 밤 11시 22분쯤 아버지의 목 오른쪽을 깊게 찌릅니다. 그렇게 범행을 하고 안방을 떠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왔던 거예요. 김 교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에서 덧입었던 파일럿복을 벗었고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척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열하는 어머니에게 1층에 가서 구급차를 부르고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범행 도구를 담은 가방을 들고 1층에 내려갔고요.
경비원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경비원이 신고를 하는 동안 살인 도구가 들어있었던 스포츠 가방은 자신이 사는 빌딩 앞에 주차해두었던 동료 교수의 승용차 바퀴 뒤에 숨겨놨고요. 동료들이 술을 먹고 있는 호프집으로 뛰어가서 아버지가 칼에 찔린 상황을 설명해요. 그리고 동료 교수에게 자동차 키를 받아서 그 교수의 차 트렁크에 증거물인 스포츠 가방을 옮겨 싣습니다. 아마도 자기 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동료들을 속였던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이 차로 아버지가 구급차를 타고 간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종로 6가로 갑니다. 여기에 증거물들을 쓰레기 하차장과 하수구에 버리고 차는 동료 교수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이 자백을 통해 수사팀이 종로 6가로 향했고요. 실제로 김 교수가 버린 목장갑, 옷, 증거물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 교수는 어떻게 이렇게 전문 킬러처럼 급소를 단 한 번 찔러서 아버지를 살해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보던 추리소설에 있었어요. 이걸 보고 살인을 계획했던 거예요. 일본 작가 오사와 아리마사의 상속자라는 소설, 그리고 마이클 클라이튼의 추적이라는 소설을 주로 참고했다고 해요. 추적은 마약 중독자인 간호사로부터 낙서를 받다 숨진 여자의 사인을 한 의사가 규명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주인공이 의사이다 보니까 인체나 수술, 부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묘사가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설 상속자에서는 닫힌 공간에서 저지르는 밀실살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급소를 칼로 정확하게 찔러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김 교수의 범행 수법과 거의 일치했어요. 특히 이 소설을 보면 참 소름 돋는 게, 사람을 찌르면 신음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신음소리와 피가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설상에서 작은 타월을 그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조금 더 큰 타월을 얼굴에 덮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김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완전히 모방을 한 거죠. 김 교수는 아버지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금전 문제나 유산 상속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평소에 갈등이 심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 갈등도 범행 동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1995년 10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요. 김 씨에게 사형이 구형됩니다. 얼마 후에 1심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김 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참석해요. 그녀는 평소 남편의 권위적인 성격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요. 아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극형에 처해야 하지만 공부, 직업, 거주지, 종교 등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살아온 김 교수의 피해의식과 가족들의 선처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약 4개월 후인 1996년 2월 10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돼요. 명문대를 나와서 교수라는 훌륭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김 씨는 결국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열정을 갖고 운영하던 학교 법인은 결국 아내 김 씨가 운영하게 됐죠. 자, 그런데 20년 후에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가 감형을 받고 출소를 했고 수십억의 유산을 받아서 형제들과 분쟁이 났다는 기사가 난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간 지 20년 만인 2016년 2월에 김 교수가 출소를 해요. 학교 법인은 그때까지도 김 교수의 어머니가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김 교수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어머니가 학교 법인의 운영권을 130억에 팔았고 그 돈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증여했던 겁니다. 이후 그녀는 호텔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이 매각으로 김 씨에게 증여된 돈은 76억 5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 간의 다툼이 시작된 거죠. 학교 법인은 아버지가 인수하고 운영했던 곳인데 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챙길 수가 있냐. 이게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증여 의사가 확실했다면 증여 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6억의 돈이 갔겠죠. 그런데 형제들의 주장처럼 아버지가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던 학교 법인의 운영권을 판 돈을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증여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요. 결국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는 출소해서 남은 여생을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있겠죠. 사실 이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돈을 다 챙기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내가 이 돈을 써도 될까?
이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8일 오전 4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사망자의 오빠인 A씨였어요. 당시 A씨가 술을 먹고 새벽 늦게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죠. 누군가 집안을 뒤진 것처럼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서랍장들은 다 열려 있었고요. 바닥에는 떨어진 집기며 옷가지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부엌을 봤는데 뚜렷한 물새큰이 있었습니다. 불길해지기 시작했죠. A씨가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셔서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셨었대요. 그러면 집 안에는 지금 여동생 혼자 있는 거거든요. 급히 2층으로 올라가서 여동생의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동생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통 핏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정작 동생은 어딜 갔는지 사라졌어요. A씨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A씨가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닥에 뿌려진 이 혈흔이 현관 밖으로 이어져 있었던 거죠. 혹시나 싶어서 이 혈흔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혈흔이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집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웃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쪽 마당부터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까지 혈흔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오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혈흔을 따라가다가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옥상 한가운데서 여동생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상의 한가운데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눈도 감지 못한 상태였고요. 웃옷은 온통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고요. 여동생의 몸은 여러 차례 흉기에 공격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옥상에서 당시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었대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평소에는 고요하기만 했던 새벽의 주택가가 순식간에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이 되어버려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옥상 주변과 사건이 발생한 A씨의 집안을 수색하면서 정밀감식에 들어갑니다. 사망한 A씨의 여동생은 25세의 미용사 김씨였어요. 먼저 시신의 상태부터 살펴보자면 목에 양말 한쪽이 감겨 있었고요. 발목에도 양말로 매듭을 지어서 결박했다가 풀린 듯한 그런 자국이 있었습니다. 복부와 가슴, 하반신과 목 부위에는 최소 5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절창과 자창이 나 있었죠. 특이한 건 시신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김 씨를 집 안에서 이불째 들쳐 업은 채로 이웃집의 옥상까지 와서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고 있던 방 안에서 최초의 공격이 있었고 범인이 이웃집 옥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가 흐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뭔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일반적인 사건 현장과는 좀 다르죠. 특이한 형태예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와요. 시신의 상태에서 미리 예상하셨겠지만 성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숨진 김 씨의 체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된 거죠. 집안의 물색 흔들로 밀어봤을 때 범인이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뒤에 젊은 여성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강간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씨는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흉기로 살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나와요. 부엌에서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칼 한 자루, 고무장갑 한 켤레.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범인은 집안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장갑을 끼고 김 씨를 협박하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찰도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거기에 살해한 흉기까지 없다는 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철저하게 지문도 안 남기고 되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가 남겨둔 증거는 있었습니다. 핏자국 사이에서 뭔가가 발견돼요. 핏자국 사이에서 발견된 것, 바로 혈흔 족적이었어요. 이 밖에도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또 발견됩니다.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의 피 묻은 셔츠였어요. 이 셔츠가 사건 현장인 이웃집 담벼락 아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마침 또 피해자 집에서 옷이 하나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범인이 피 묻은 자기 옷을 벗고 집에 있던 옷을 훔쳐 입고 달아났을 수 있죠. 그렇게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기 옷을 담벼락에 떨어뜨리고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셔츠를 보니까, 이 셔츠 안쪽을 보니까 꼬리표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보통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기면 주인들이 그 안쪽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명지 502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죠. 이 세탁 라벨의 출처를 조사하면 옷을 맡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사가 시작됐고요. 경찰은 강도에 의한 소행이라는 점 이외에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건 발생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이 출근을 한 직후에 바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오빠도 귀가하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 혼자 집에 있었잖아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목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경찰은 평범치 않은 시신유기 수법, 범행의 잔혹성 등을 바탕으로 범인이 이 인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강간이나 살인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지 502, 이 세탁 라벨을 토대로 명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전국의 세탁소, 숙박시설, 원룸, 상가 약 2만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말이 2만여 곳이지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사했지만 단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명지 502의 정체를 찾고자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경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고요. 전북 지역의 동일범죄 전과자, 최근 출소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범인이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범위를 더 넓혔어요. 전남과 충청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물들까지 확대를 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거죠. 이들 중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약 2만 5천 명 가량의 행적을 일일이 파헤칩니다. 그런데도 용의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사를 진행하면서 통신 수사도 동시에 진행을 해요. 이때 담당 수사팀이 분석한 통신 자료만 해도 10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죠.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면 사건 발생일에 범행이 벌어진 시각을 전후로 그 일대에서 통화 기록을 남긴 사람을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신수사에 매진하던 관할 경찰이 어떤 소식을 하나 접하게 돼요.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2005년 5월 5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의 한 원룸에서 22세의 여성 정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원룸의 구조를 파악해보면 범인은 원룸과 연결된 옆 건물의 지붕을 타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현장은 강도가 든 것처럼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사망한 정 씨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죠.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면 정 씨의 양손이 청테이프와 운동화끈으로 뒤를 향해 결박이 돼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시신의 머리가 검정색 옷으로 덮여서 묶인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옷을 풀어냈더니 시신의 눈과 입 주위가 청테이프로 말려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1차로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그 위에 또 한 번 옷을 뒤집어 씌운 채 묶어놨던 거죠. 익산에서 발생했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흉기와 범인의 지문은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비닐장갑 3켤레, 그리고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한 청테이프가 발견이 됐죠.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범인의 DNA가 나오지 않아서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신 가슴 부위를 추행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정 씨의 가슴이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뒤에 피 묻은 손으로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공격은 주로 복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총 6차례의 공격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이 발견됩니다. 이건 익산 사건과 같죠. 경찰은 이 현장의 유일한 증거였던 이 족적의 기대를 걸고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족적을 분석하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신발이 모 유명 브랜드의 신발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렇게 천안의 관할 수사팀이 이 신발의 유통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구입한 사람들의 내역을 하나씩 추려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신발을 구입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았고 현금을 주고 샀다면 그 사람은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현금을 잘 안 쓰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도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익산과 천안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죠. 전북지방경찰청은 빠른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조수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경위라던가 범행 수법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나이라는 점, 혼자 집에 있다가 불시에 습격을 받고 살해됐다는 점,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결박의 방식이 독특하다는 점, 무엇보다 두 현장에서 혈흔 족적이 발견됐다는 점,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 이런 공통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적지 않은 거예요. 공조를 통해 수사는 다시 새롭게 원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대조하면서 경찰이 강도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데 초점을 두게 돼요. 처음에 발생했던 익산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여성 혼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했었죠. 또한 경찰은 천안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인 4월 30일에 천안 사건 피해자인 정 씨의 바로 옆집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는데 이때도 유일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 씨 집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했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범인은 이미 한 번 범행을 저질렀던 건물에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옆집에 살던 정 씨의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익산 사건에서도 혈흔 족적 발견됐었잖아요. 감식을 했는데 이 족적도 이 두 개의 족적과 동일인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살인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밝혀져요. 국가수 정밀 부검 결과에서 나왔던 사실인데요. 익산 사건 피해자인 김 씨가 시간을 당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사망 후에 성폭행을 당한 거죠. 이거는 범인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범인이 이상성욕을 가지고 있는 중범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경찰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거주 중인 전과자들 중에 특수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뒤 출소한 우범자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해요. 사실 경찰이 이 천안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죠. 천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조금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몇몇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까 경찰이 익산 사건 이후에 통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수사팀이 특별히 조금 주목을 하고 있었던 남성이 있었거든요. 용의자로 올리진 못했지만 좀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익산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각인 4월 8일 오전 4시부터 그 부근에서 통화를 시도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나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다가 사건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 중인 한 남자를 찾아냈던 거죠. 23세의 남성 박 씨였는데요. 강도강간 및 특수절도 5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익산 사건이 발생한 날에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사건 당일부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를 빼놓고 일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상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에 이 휴대폰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천안이었던 거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던 거. 천안에 박 씨가 왔었다는 거예요. 천안 사건이 5월 5일에 발생했었잖아요. 더 수상한 건 사건이 발생한 5일부터 8일까지 박 씨의 휴대폰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또 내내 꺼져 있었다는 거죠. 뭔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박 씨가 등장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이 박 씨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박 씨가 이 두 사건의 동일범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경찰은 박 씨의 통화 기록과 행적을 수사했고요. 하나씩 증거물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수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일단은 박 씨의 거주지부터 확보합니다. 자택은 익산에 있었지만 거주 여부는 좀 불확실했어요. 3월에 출소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거든요. 통화 기록을 보면 익산 사건 발생 전후에는 익산에서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었다가 그 후부터는 또 천안에서 기록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순천에서도 내역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이 유독 이 박 씨와 통화를 자주 시도했던 한 사람의 행적을 확인하게 돼요. 22세의 이 씨라는 남성이었는데 박 씨의 교도소 동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통화 기록 내역을 대조하면서 확인을 해보다가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동을 했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요. 더구나 이들이 순천에서 승용차를 훔쳐서 도주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은 도난 신고가 된 차량 번호를 확보해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2005년 8월 5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던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박 씨는 살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조사에서는 절도 사실만 인정했고요. 살인 혐의는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익산 사건 피해자 몸에서 DNA 채취했다. 이제 일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자기의 범행을 그 사실을 자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소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또한 조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검거된 이 씨 있었죠. 이 씨는 6월 4일 전남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안모 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은 검거되기 전까지 전북, 전남, 충북과 충남 지역을 돌면서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의 금품을 텁니다. 검거 이틀 뒤인 8월 7일 경찰은 박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이 씨는 절도 사건 이외에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후에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박 씨가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담담하면서 또 당당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들에게 피해자의 집 냉장고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직접 해주기도 했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꺼내 마셨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자세하게 털어놓습니다. 특히 살해 이후에 했던 충격적인 행동에 대한 진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 그런 짓을 왜 했냐? 경찰이 물었더니 그냥 하고 싶었는데 뭘 어쩌라고요. 욕정이 생겼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행위를 또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말들을 하면서도 박 씨는 너무나도 담담했고 당당했어요. 경찰이 기자들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답변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면서 서슴없이 범행 일체를 다 털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세탁 라벨 명지 502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명지 502의 진실이 드러나요. 박 씨가 2003년 4월에 폭력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주도로 도주를 했었는데 그때 서귀포에 있는 명지여관이라는 곳에 은신을 하면서 그 셔츠를 세탁소에 맡겼던 거죠. 박 씨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라벨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4월 8일 박 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익산 신동 근처에서 절도 대상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김 씨 부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잽싸게 집 안으로 침입해요. 처음에는 거실을 뒤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2층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자고 있던 피해자 김 씨를 발견했던 거죠.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때 잠에서 깨어난 김 씨가 박 씨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 박 씨가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겁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저항했고요. 결국 박 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에 의해 살해됩니다. 박 씨는 옷장을 뒤져서 김 씨의 오빠 옷으로 훔쳐 갈아입었어요. 옷에 피가 묻었으니까요. 그리고서는 김 씨의 시신을 이불로 말아들고 이웃집 옥상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그 옥상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아니었고요. 더 끔찍한 건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하려다가 갑자기 다시 또 현장으로 향했던 거예요. 재차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제 김 씨 오빠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웃 주민들 막 수사진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기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왔을 때 범인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 씨는 범행 직후 흉기와 범행 당시 입은 옷을 태워버립니다. 이후에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KTX를 타고 천안으로 이동했고요. 5월 5일 신부동에 위치한 정 씨의 원룸에 침입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는데 이때도 잠에서 깨어난 정 씨가 발견을 하고 이제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로 정 씨를 살해한 거죠. 김 씨와 달리 정 씨를 성폭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을 했을 뿐이지 애초에 성폭행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이 자신의 DNA를 확보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성폭행을 포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거죠. 정말 성폭행의 목적이 없었던 거라면 정 씨의 가슴을 추행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뭐 욕구는 풀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자, 그리고 결정적 증거였던 신발이 있었죠. 이거는 천안 사건 이후에 기차역 안에 버렸다고 진술을 해요. 이후에 서울로 올라간 박 씨는 일용직 일을 하다가 일감이 떨어져서 다시 익산으로 돌아왔고요. 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 씨와 함께 훔친 승용차로 절도 행각을 이어나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살인사건 이후에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절도 행위만 같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징역 4년을 받게 되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절도만 같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인 행위에도 같이 가담을 했고 뭔가 살인 방조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 씨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고요.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홀어머니는 야식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형은 척추장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중퇴했고요. 이후에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전과 5범이 돼요. 박 씨의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가 박 씨의 성도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충격받을 정도로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을 보고도 성적인 충동을 느낄 정도로 정말 이게 심각한 수준이었죠. 박 씨 스스로도 본인의 성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는 2003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여성과 관계를 가지려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여성이 그랬대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 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거부감을 표했는데 거기에 격분해서 머리를 재떨이로 10여 차례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와서 열흘도 안 돼서 이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거죠. 전문가에 따르면 시신의 성욕을 느끼고 시간을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들은 오로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쇄살인범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신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의 희열과 해방감을 맛보려 한다는 거죠. 검찰은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박 씨의 태도를 살펴본 재판부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을 써서 제출해라 이런 말과 함께 선고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박 씨가 자필로 직접 쓴 서신에는 죄책감과 반성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그저 사회의 책임에 대한 변명만 가득했어요. 2005년 12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하고 사체에 욕을 보이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극형에 처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또 여기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힙니다. 사형을 때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공범 이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됩니다. 2005년 전후 그 시기가 아시다시피 연쇄살인 사건들 정말 세간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박 씨도 붙잡히지 않았다면 분명 유영철만큼이나 끔찍한 연쇄살인범으로 발전했을 수 있었겠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도 만약 내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절도와 강간,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미 절제력을 상실했고 병적인 성적 충동의 공격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였거든요.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죄책감 하나 갖지 않을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익산과 천안에서 발생한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일본 시가현 모리야마시의 하천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이게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어요.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사람의 시신이었던 거죠. 훼손이 상당히 심했고요. 부패가 심해서 이 시신 일부에 백골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경찰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신은 대략 35세에서 50대 정도의 여성 시신으로 보였고요. 양 팔다리와 머리가 인위적으로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경찰이 이 시신의 주인과 유기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요. 범인이 검거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이 드러난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돼요. 키류 노조미, 사망한 여성의 딸이 범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잔인성에 비해서 키류 노조미가 받은 형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내용, 그러니까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노조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한편으로 동정하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키류 노조미가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털어놨던 이야기와 경찰의 수사 결과상 밝혀진 내용들을 함께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58세의 여성 키류 시노부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로 20년간 별거 중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별거 중이라고 기록하는 자료도 있고요. 이혼을 했다고 기록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신호부는 전업주부였고요. 간호대에 다니는 31살의 외동딸인 키류 노조미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죠. 신호부는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딸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종종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는 이 모녀의 사이가 조금 달랐습니다.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딸의 모든 사생활을 다 통제하고 공부를 강요해왔던 거죠. 이런 집착과 압박은 노조미가 어렸던 시절부터 시작이 돼요.
본인은 고졸이거든요.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딸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못한 걸 딸이 이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호부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의대를 목표로 정해놓고 노조미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강요합니다. 어릴 때는 노조미도 잘 따라줬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엄마의 영향으로 노조미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내 꿈이 정확하게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조미는 이과 과목보다 문과 과목 쪽이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흥미와 관심도 문과 쪽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냥 엄마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진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아예 딸이 문과 쪽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조미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요. 점차 의대 입학의 꿈과는 멀어져요. 고3이 됐을 때는 노조미 본인도 의대 입학을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속으로는 이미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그런데 엄마 신호부는 달랐습니다. 노조미에게 계속 의대 진학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2005년 수험 결과 노조미는 결국 목표하던 국립대 의대에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엄마 신호부가 친척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딸에게도 그 거짓말을 강요해요. 야, 그냥 붙었다고 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수습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의대에 들어가서 자기 말이 거짓이라는 걸 들켜서는 안 되겠죠. 집착이 더 심해집니다. 노조미가 성인인데도 휴대폰을 압수해요. 외출도 통제하고요. 화장실에서 딴 생각을 할까봐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감시를 하려고 목욕까지 같이 했었대요. 그 어떤 작은 여유조차 주지를 않았던 거죠. 노조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유시간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외출을 해서 집을 비우거나 엄마와 함께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자그마치 9년간 이어갑니다. 그런데 끝내 노조미는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죠. 노조미 스스로도 9년 동안 이 의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몇 차례나 했었어요. 19살 때는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독립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때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했거든요.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취직은 포기를 했고 3번이나 가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했던 가출은 신호부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성인이 된 후에 했었던 가출은 신호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설 탐정이 숨어있는 노조미를 찾아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가출 실패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노조미도 어떤 의욕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난 절대로 엄마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수험 생활이 계속 길어지면서 신호부도 딸의 의대 진학에 대해서 약간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조미가 의대에 가는 대신에 조산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너 조산사로 진로를 바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산사 학교로 옮기는 조건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걸 허락해요. 다행히 2014년에 노조미가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진학 후에는 엄마와의 사이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엄마는 딸을 조산사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아요. 노조미가 간호대 2학년이었을 때 신호부의 강요로 조산사 학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때도 불합격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포기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때부터 모녀 사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여름에 이 노조미가 의대 부속병원에 취업이 내정돼요. 노조미는 사실 노조미가 되고 싶은 건 수술실 간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엄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조산사 학교에 가는 걸 조건으로 지금 간호학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간호사 취업 포기해라. 조산사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 다시 해라. 그러면서 네가 조산사 시험에 실패를 하더라도 간호사는 되지 않겠으며 계속 조산사 시험에 응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딸에게 각서까지 받아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왜 이렇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안 하겠다면서 각서까지 받아낼 정도로 싫어하고 또 의사나 조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신호부의 머릿속에는 국립대 의대에 진학하는 게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조산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호사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싫어했던 이유가 신호부의 예전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자기보다 못했대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애가 간호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말을 평소에 딸 앞에서도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신호부가 사귀고 이제 재혼까지 생각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직업이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선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학벌 컴플렉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 의사에 대한 존경, 이 이유가 딸을 수험지옥에 빠뜨리고 간호사가 되는 걸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 노조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7년 12월에 노조미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인데 엄마 몰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걸 들킨 거예요. 이때 엄마가 노조미를 집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무릎을 꿇리고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끔 하려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노조미가 보는 앞에서 노조미 스마트폰을 벽돌로 부숴버려요. 그리고 노조미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요, 엄마가. 짜증나, 죽어버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노조미는 감정이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엄마를 죽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1월 14일에 노조미가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살인에 대한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조미가 이때 그 이메일 임시 저장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어떤 메모장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살인에 대한 결심,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월 18일 다시 치렀던 조산사 학교 입학시험은 또 불합격됩니다. 그리고 내정되었던 대학병원 간호사 취업 등록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다음 날인 19일에 노조미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진심을 표현해요. 이게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마지막 카운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조산사가 아니라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취업 등록을 허락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신호부의 반응. 나는 의사가 되지 못한 너 때문에 인생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처박혔어. 너는 배신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 동안 울어요. 엄마가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엄마를 노조미는 그냥 그대로 눈앞에서 생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노조미는 잠자리에 든 신호부의 몸을 평소처럼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신호부가 엎드린 자세로 바꾸고 잠이 들었을 때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왔고요. 그녀의 목 왼쪽을 깊게 공격합니다. 칼에 찔린 신호부가 비명을 질렀고요. 그 목소리를 들은 노조미가 순간 겁이 나서 칼로 2번 정도를 더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 신호부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노조미는 새벽 3시 42분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려요.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이 글로 봤을 때 신호부의 사망 시간은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 한 2시 16분부터
3시 42분 요 사이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노조미는 엄마의 시신 옆에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시청했고요. 시신에 담요를 덮어두고 잠을 잡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인 뒤에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봤다? 이것에 대해서 이 행동이 이 모녀 관계에서 노조미가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한다는 게 드라마 보는 거라는 거죠. 이 살해 당시의 상황은 노조미의 일방적인 증언이고요. 부검 소견은 조금 달라요. 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징후가 보인 점에서 피해자가 급사했다고 인정은 되지만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고 질식사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도 모순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호부가 과다출혈로 급사했을 수도 있지만 질식사하거나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아니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신호부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추정만 가능한 거죠. 노조미는 다음날 집 근처 가게에서 톱과 손도끼, 전정 가위 등 몇 가지 도구를 샀고요. 학교 실습 때 입었던 일회용 가운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고 준비해둔 도구들로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합니다. 머리와 양팔, 양다리 그리고 범행 도구들을 쓰레기로 내놨다고 하고요. 이 몸통 부분을 가방에 넣어서 집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진 그 하천변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몸통은 훼손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였기 때문에 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노조미는 자신이 원하던 간호사 취업 등록 절차를 마쳤고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토록 원하던 간호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죠. 그리고 그해 3월 몸통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3개월 만에 경찰에 잡힌 건데요. 그러면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노조미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 몸통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경찰이 일단은 가까운 그 주변 민가를 돌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행방불명자가 있는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기 장소와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이 노조미의 집에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때 노조미 대답이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죠. 노조미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없어진 사람은 없는데 최근에 자주 보였던 이웃집 여자가 좀 안 보였다 몇 달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경찰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집이 어딥니까? 이제 물어봐서 그 집에 갔는데 딸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 있습니까? 첫날 갔을 때는 엄마가 외출 중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엄마가 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이 노조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경찰은 곧바로 사망한 신호부가 자주 갔던 슈퍼마켓의 CCTV를 확인했고요. 1월 19일 이후로는 신호부가 이 마트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토막 시신의 주인이 신호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부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해 보였고 그 실종에 딸 노조미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느꼈던 거죠. 경찰은 시신의 DNA를 노조미의 DNA와 대조했고요. 그 결과가 5월 17일에 나와요. 자, 결과는 노조미의 엄마 신호부의 시신이 맞다. 그렇게 경찰이 노조미의 집을 수색했고요. 거실과 욕실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욕실에서는 뼈 조각도 나왔어요. 하지만 노조미가 신호부를 죽였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노조미를 신호부의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용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노조미는 엄마의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건 맞지만 살해 혐의를 부인해요. 엄마가 내가 조산사 학교에 떨어진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고 칼로 직접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신을 발견해서 훼손하고 유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서도 없었습니다. 생존 반응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 1월 19일 정오에는 병원 진료도 받았었고요.
그날 휴대폰 게임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얼마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노조미의 주장처럼 엄마가 정말 딸이 조산사 학교에 떨어진 충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신호부가 노조미에게 재수험을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신호부는 살아서 그 결과를 두 눈으로 지금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했겠죠. 내년에라도 노조미가 자기 꿈을 이뤄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노조미가 시신 훼손과 유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시신유기 혐의로 6월 26일에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주장을 경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새벽에 트위터 글을 썼잖아요.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경찰이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경찰은 노조미가 신호부를 살해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노조미가 이 엄마와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에게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폰으로 근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발견했다면 가족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정상이겠죠. 그걸 은폐하는 행동을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밖에도 경찰은 노조미가 엄마의 친구, 이모, 외할머니에게도 엄마가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9월 노조미는 엄마 신호부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가 돼요. 1심 재판에서 노조미의 변호사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체 손괴와 유기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장합니다. 구형된 건 20년이었는데요. 재판 결과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준 잔인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노조미가 오랜 시간 엄마와 딸 두 사람만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지나치게 간섭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엄마를 무서워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가출이 모두 실패하면서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노조미의 상황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고 출소 후에 노조미의 아버지가 노조미와 함께 살면서 사회복귀를 돕는다고 했던 점, 노조미도 출소 이후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이 점도 참작이 됩니다. 선고 후에 노조미는 1심 판결문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와의 불화를 인정받았다는 게 이 노조미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녀는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살인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로 결정한 거죠. 8개월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부는 노조미에게 1심에서 살해 사실을 왜 부정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내가 엄마를 찌른 걸 아빠가 알게 되는 게 무서웠다고 대답을 했어요. 또 살인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숨겨둔 스마트폰을 엄마가 때려서 부쉈을 때, 그리고 조산사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거칠게 질책을 받았던 게 계기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무려 5년이 감형이 됐죠. 노조미가 살인을 자백했고 깊게 반성한 게 감형 요소가 된 겁니다. 판사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판단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노조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노조미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에 일본 사회에는 교육학대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돼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미처럼 부모로부터 학업과 진로에 관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집착, 참견, 폭력,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조미가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에는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엄마를 죽이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지금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도소는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교도관은 적어도 나에게 짜증나니까 죽어버려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학대의 문제가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개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을 해요. 아이가 이런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일단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식을 한 개인이 아니라 내 분신, 내 자신, 내 꿈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봤던 그 시작도 분명 잘못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떤 부모나 똑같겠죠. 하지만 자식이 진로를 찾고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 열등감을 자식에게 풀고 도를 넘는 집착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자식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양쪽에 댓글들이 달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가 100%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말 오랜만에 범죄자가 보냈던 그 시간들과 괴로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A씨의 딸인 공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던 거죠. 공씨는 당시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20대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나서 전화를 걸면 수업이 없을 때는 항상 집에서 아빠의 전화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만 이날따라 유독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집 안으로 들어간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13년 전이죠. 2010년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12층에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현장 감식이 실시됩니다.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특히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머리 안쪽에 있는 것들이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검안 결과로도 공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강한 힘으로 가격한 듯한 공격흔이 많이 보였어요. 이목구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현장에서 감식 도중에 경찰이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긴급 피난 통로인 방화벽에 합판 있잖아요. 이게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딱 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통로는 옆집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옆집 안에서 되게 미약한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죠. 감식반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바닥에도 미세한 얼룩들이 검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재 흔적으로 보였어요. 뚫려있던 피난 통로를 통해서 옆집으로 건너가 봤는데요. 예상대로 불이 나 있었습니다. 불길이 크지는 않아서 빠르게 진압됐다고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을 했으면 화재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건의 현장을 살펴보면 그동안 봐왔던 사건 현장들과는 좀 많이 다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사람이 살해당했고 피난 통로가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옆집에서는 불이 나 있고 의문이 많이 남는 현장입니다. 경찰은 여대생 살인사건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이에 분명히 있을 그 연관성에 대해 추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숨진 공씨의 사인은 두개골 함몰 골절, 뇌 지주막하 출혈 등 과다출혈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공격한 도구는 뭐냐? 칼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엌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진행했던 사건에도 한번 나왔던 도구이긴 한데요. 마체테 들어보셨죠? 이거였습니다. 마체테를 써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이건 아예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고 침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것으로 우발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아예 도구를 준비해서 들고 들어온 거니까. 경찰은 일단 사건 발생 시각에 공 씨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 그러니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이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변 인물들 대상으로 일단 탐문을 해야겠죠.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할 정도의 큰 원한을 사기도 어렵죠. 특별히 뭐 남자 때문에 어떤 남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없었고요. 금전 관계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를 했냐는 거죠.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사망한 공 씨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들이 매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 다행히 이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 추정 시각 전후를 바탕으로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었는지 이 아파트 CCTV 분석에 들어갑니다. 뭔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CCTV 분석을 하면서 또 동시에 했었던 수사가 있었어요. 방화벽에 합판이 뜯어져서 옆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화재가 발생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공 씨의 옆집에는 중년의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의 10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경찰은 이 두 사람들도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집이 불에 타버린 이렇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대부분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오전이었고 가족이 다 외출했을 때 누군가 침입해서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CCTV 분석을 해보니 경찰의 예상과는 다른 이상한 장면이 포착돼요. 사건 발생 예상 시각인 오전 10시 20분경에 피해자 공 씨의 그 불난 옆집에 거주하던 남학생이 공 씨의 집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당시 18살의 김군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남학생이 사건 발생 예상 시각에 이 집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후로도 계속해서 공 씨와 자신의 집 밖을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찰도 왜 그러지? 뭔가 행동이 좀 일반적이진 않네. 이렇게 느끼고 의심을 했지만 아까 현장 기억나시죠? 너무 잔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저 어린애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것도 마체테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CCTV 속의 이상한 행동들은 부정할 수가 없죠. 경찰은 김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에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뒤인 6월 17일에 옆집에 살던 김군이 공 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옆집에 살던 공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와 과정이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쳤다가 방에 있던 공 씨가 비명을 질러서 흉기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냥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발적 살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진술이 석연치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집에 불을 질렀다. 여기까지는 과정상 납득은 되는데 불을 질러놓고 굳이 방화벽을 뜯는 수고를 해서 옆집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살해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가서 잔혹하게 죽인다? 이 흐름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본인의 주장대로 불을 지른 뒤에 화재가 커져서 겁이 나서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주를 했다면 그 와중에 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마체테를. 그 급한 순간에. 우발적 살인이라면 다툼의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썼거나 아니면 공 씨의 집 부엌에 있는 무언가를 써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겠죠.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신의 모습도 누군가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살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버킬 형태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의혹이 드는 부분은 경찰이 예상했던 화재 추정 시각이 김군이 진술했던 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현장 감식을 해봤어요. 수사팀은 이 살인사건이 먼저 발생한 뒤에 연이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김군의 주장대로 집에 먼저 불이 나고 공 씨의 집에 건너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사건 당일의 명확한 범행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요. 그 결과 김군이 최초로 자백한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범행을 위해서 마체테를 준비한 뒤에 의도적으로 공 씨의 집에 침입을 했고 공 씨를 살해한 뒤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건너와서 불을 질렀던 거죠. 공 씨를 죽인 혐의를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범행 순서를 바꿔서 진술을 한 거예요. 김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는요. 미성년자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뻔뻔했습니다. 김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김군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했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 틀어박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김군의 가정 환경은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에서 김군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범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후에 했던 모든 행적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지막 마음, 생각, 했던 언급들 이런 것들도 너무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김군이 이 양육자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나빴대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 내내 아버지하고 단둘이만 살아왔는데 아빠가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김군은 무척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김군을 수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김군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 수 있지?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얌전하고 여린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 김군은 2007년 9월 4일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 김군이 이틀 동안 등교를 거부하면서 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되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놈은 또 그걸 피해서 베란다로 몸을 날렸던 거고요. 근데 추락 도중에 나무에 부딪히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학교를 중퇴하고 2010년 3월 10일경에 또 한 번 아버지하고 격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때 아빠한테 되게 심하게 맞았대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는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만 이제 지원을 해줬대요. 사실상 이 집에는 김군 혼자서만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안 가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난 채 돈만 받아서 혼자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피해 망상을 심각한 수준까지 키운 겁니다. 2009년 무렵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군대를 주제로 한 어떤 커뮤니티 채팅방에 들어가서 막 채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을 응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손도끼, 톱, 스쿠버용 칼 이런 무기를 사서 베란다에 숨겨뒀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체테도 이때 사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꿨다고 해요. 본인 말은 그래요. 그리고 베란다에 숨겨뒀던 무기들을 꺼내놓고 아버지가 언젠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오면 죽여야겠다. 이미 생활비가 떨어져서 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버지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생활조차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때 김군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옆집이었다는 겁니다. 강도짓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6월 1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마체테를 이용해서 이 베란다의 피난통로 합판을 조금씩 뜯어내는 작업을 시작해요. 현관으로 침입하는 대신에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2010년 6월 14일 오전 9시경 김군은 합판의 남은 부분을 마저 뜯어냈고요. 망설임 없이 공 씨의 집으로 침입합니다. 누가 거기를 뜯고 집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손쉽게 제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체테하고 셔츠 한 장을 챙겨가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노렸던 거라서 이 집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집안 이곳저곳을 뒤져가면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가 작은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 여성이 바로 피해자 공 씨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엎드려서 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죠. 김군은 재빨리 공 씨의 등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공 씨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셔츠를 공 씨의 얼굴 위에 뒤집어 씌워요. 이때부터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공 씨의 시야를, 그러니까 셔츠를 왜 들고 갔냐면 자기가 공격할 대상의 어떤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시야를 셔츠로 차단한 뒤에 무자비하게 얼굴을 폭행했고요.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셔츠가 새빨갛게 물들었을 정도였어요. 김군은 공 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생각에 공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거실 소파 위에 놔두었던 마체테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미 반쯤 죽어있는 상태인 공 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피범벅된 방안을 뒤져가면서 금품을 찾아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에 음료수까지 꺼내 마십니다. 심지어 공 씨의 컴퓨터를 켜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날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었대요. 그 축구 경기 결과까지 확인을 해요. 괴물입니다. 오전 10시 20분경 김군은 공 씨의 집 현관문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도주하기 전에 집안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1.8리터 식용유를 작은 방의 컴퓨터와 베개, 옷장 등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옷을 작은 방 침대 위 그리고 안방의 이불,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불길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죠. 이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는 6월 17일 김군을 긴급 체포한 이후에 모든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후에 김군은 강도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존속살해 예비, 주거침입죄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1심 재판 결과 김군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돼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발언했던 내용들이 진짜 가관이었는데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아빠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므로 미안해할 일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살인자는 진짜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군은 숨진 공 씨와 유가족을 향해 일말의 반성조차 내비치지 않았고요. 공판 기일마다 검사, 국선 변호인, 판사를 향해서 오히려 이것저것 따져묻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요. 항소는 당연했겠죠.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검찰은 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신청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각하됐고요. 2021년 5월 20일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8부는 김군에 대해 2년을 감형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어요. 판결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군이 비록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김군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18년이 길다는 거죠.
치료 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라 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러브레터인 줄. 최종적으로 김군은 징역 18년,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김군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거, 이외에도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오랫동안 학대당했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이 경우 재판부가 김군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요, 고작 징역 7년 이상에서 22년 이하가 한계였던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심신미약이라서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으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죠. 아무 죄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정이 범죄자에 대한 배려의 반이라도 고려가 됐다면 20년이 나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마저도 감형이 됐지만요. 18년형을 받은 김군은요, 5년 뒤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묻고 싶은 건 18년 뒤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를 아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지만 그에게 18년형을 선고하면서 건강히 잘 보내라 라는 말을 남긴 그 누군가에게 더 묻고 싶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